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박양수 원장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박양수 원장 소개하겠습니다. 박양수 원장은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주요 전공 분야는 거시경제, 통화경제, 응용 계량 경제학 분야, 이른바 주류 경제학자입니다. 경력으로 한국은행 조사부에서 정책기획과 통화재정 계량 모형 부장을 거쳤고 2014년에서 2016년간은 바젤 위원회 산하 바젤 컨설터티브 그룹에서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요 저서는 최근 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 또 경제 전망의 실제, 부채 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 부채 등 다수가 있습니다. 주요 논문은 금융시장 삼가 제약과 최저 인플레이션율 등 다수 연구 논문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마지막 발제를 마치시면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아마 많이 집중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다산연구원에서 기획한 바에 어떠한 답은 이미 정해졌다 뭐 그런 결론이나 내지 않으실까 다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한국은행 박양수 연구원장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얼굴 잠깐만 비춰놓거나 마스크 다 쓰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하선 원장님으로부터 이 강의를 요청받고 저희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그걸 여기에는 안 쓴다. 센트럴 뱅크의 디지털 커런시, CBDC 약자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실험도 하고 있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경제연구원에서 그게 통화정책이랑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그 연구는 좀 해왔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다산 콜로키엄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학부 다닐 때 다산 여전제를 좀 제가 공부한 적이 있고 그 관련해서 논문을 좀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연결돼서 나한테 이런 의뢰가 왔나 하다가요.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만 제가 강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제에서 이거를 다산 또는 실학 부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신다 해서 그러면 연결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그 실학자 분들의 화폐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다산 그때 할 때는 제가 여전대만 공부를 좀 해봤고 그거를 옛날에 농촌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때 여전제 어떻게 엮을 것인가 내가 그런 걸로 그 대학 4학년 때 쓴 적은 있는데 그래서 어제 그 송영섭 고대 교수님이 쓰신 거래요. 반개 유형원의 화폐 유통론과 상업인식 뭐 이거를 이하선 원장님한테 받고 그걸 얼른 읽어보니까 야 이때도 이분들이 이런 고민을 다 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들었죠. 저희는 서양 쪽에서의 화폐론 이런 데만 익숙해 있고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느냐 저 뭐 실학에 약간의 관심은 갖는 것 같은데 화폐론을 내가 하지 않았고 그거가 어제 읽으니까 일이 연결되는구나 하게 돼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는 이 슬라이드는 일반적으로 화폐론 서양 쪽에서 말하는 그 화폐 발전사에서 지금 현재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 커런시라기야 비트코인이랑 이런 게 있고 그에 맞춰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그것 사이의 관계를 화폐사 쪽으로 정리하는데 그거가 아까 반개 유형원 님의 그 화폐론이랑 측면에서 보면 또 여기에서 중농주의, 중상주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할 건가를 다 엮어가지고 제가 말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가 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 하니까
한국은행의 뷰가 아니고 제 개인 뷰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 속에는 이 노가는 있겠죠.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실학 부분하고 연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부분 제 개인 의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예, 아까 이제 중간에도 이제 이 안인사님, 박 대표님 전부 다 말씀하시면서 이게 신뢰 문제가 아닌가,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거 메타버스 세상에서 또 NFT랑 다 한다 해봤자 지금 이 세계에서는 신뢰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신뢰를 하면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다면 그 자산 또는 그 화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 문제인데, 똑같이 이거를 신뢰라는 틀 속에서 중앙에서 집중해서 발행하는 통화 또는 법화, 뭐 화폐하고 민간이 주도해서 나오는 그 화폐 간에 그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동안 발전해 왔었나, 결국에는 그거가 경쟁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 이거 다시 반대로 가면 혹시 이제 중상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 건가, 이렇게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문화원사랑 이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이고, 오늘 주제가 그것이던데, 역으로 보면 이거에서 중농주의이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용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중앙 집권에서 철저히 컨트롤해야 되고, 사주는 컨트롤 해야 되는 거고, 국가에서만 발휘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가는데, 역으로 또 한편으로 보면 민간을 활성화하다 보면 민간에서 그 안에서 거래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는, 중상주의로 가면 약간 그렇게 되고, 약간 그걸 느슨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것 사이에서 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전체를 그렇게 엮어보도록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화폐가 어떻게 진화해왔고, 현대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 집중화돼서 상업은행과 중앙은행이 엮여가지고 이런 금융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글로벌 위기랑이 터지니까 그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랑이 나오고, 중앙 집권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를 추구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랑이 나왔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 루나 사태랑 있듯이 코인의, 그렇게 민간 코인의 안정성이라든지 규제를 벗어나 가지고 사고가 터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다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시킬 뿐만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의 그런 디지털 커런시 형태를 보이는 것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흘러갈 건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하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지식을 전해드리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앞을 내다보시면서 그 경제활동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되겠다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가겠습니다. 늘 했듯이 그렇대요. 이제 이건 뭐 경제학에서 늘 배우는 거에 간단히 갑니다. 화폐의 세 가지 본질적 기능은 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가격 표시의 철도다. 뭐 여기가 보면 음료수 있는데 저거는 그죠? 그거가 뭐 원으로 오면 얼마다 이런 거잖아요. 2,000원이면 2,000원, 1,000원이면 1,000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유닛이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화폐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의 거고, 또 하나는 그 주스하고 물은 어떤 식으로 교환할 거냐.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 수단이고, 이제 이것도 아까 같이 척도일 때 요거 음료수 하나 오고 물 한 통 오고는 몇 대 배수로 바꾸는구나 할 때는 가치의 척도이지만, 또 하나는 이게 나는 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음료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는 지금 둘 다 놓여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찾아다니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자기하고 딱 매치 사는 사람 찾아야 되고, 특히 분권화가 많이 되면 그 각자 하나씩만 생산하니까, 만약에 가정을 가지고 옛날에 분권 가지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각 집마다 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집어가지고 그냥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남은 것만 교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 분권화돼서 콩 하나만 심는다 그러면 쌀 심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여기 쌀 이루는 사람하고 콩 있는 사람하고 정확히 매치가 안 되면, 나 몇 가마 팔겠다까지 매치가 되지 않으면 그 계속 거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폐라는 것을 발행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해 나가도록 편리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교환의 매개인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많은 소출이 생겨가지고 잉여가 생겼으니까 이걸 남한테 주고 그걸 돈이라는 형태로 뭔가를 받아놨다가 나중에 내가 없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 돈을 주고 이제 가져다 쓰는 거, 그게 이제 가치 저장이 되는 거고, 그거가 축적되고 다시한테 주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화폐는 세 가지의 기능, 가치를 저장시켜 놓거나 교환의 매개이거나 가격 표시 척도로 활용된다. 이거는 늘 경제학에서 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받았던 제 그 이용원의 그거 송 교수님의 그것에 의하면 위용 단계 선생님은 그 이렇게 써 있더만요. 그 화폐라고 하는 거를 아까 교환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환의 매개보다는 그분의 입장에서 가치 저장이나 가치 표시 척도,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재분배, 여기서 재분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올해는 좀 남았다가 여기서 많은 생산이 돼갖고 올해는 남겨라서 화폐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쪽은 흉년 들었는데 여기서 경상도 전라도 오면 경상도는 좀 괜찮았는데 뭐 전라도는 흉년이 들었다 하면 이걸 돈을 갖고 경상도에 있는 거, 눈에 남는 걸 좀 들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재분배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일 때 화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분업화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각 가정에서 자기 먹을 것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심기 때문에 심어갖고 하니까 그때 교환의 매개로서는 상대적으로 거래를 적게 하려고 하고, 이 가치 척도나 그다음에 이제 그 가치 저장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뒀다는 걸 제가 읽어서 화폐의 세 가지 본질적 기능에서 이분은 교환보다는 그걸 중시했다, 그걸 읽었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이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가치 표시의 척도가 더같이 저거는 2,000원이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면 4,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치 표시의 척도상에서 보면 그게 막 더블로 뛰었다 이런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그래놓고 가치를 저장해 놨는데 그다음에 가치 저장에 그걸로 다시 빗대 보면 내가 옛날에는 저 음료수 하나에 2,000원, 내가 음료수를 대신 사람한테 주고 내가 2,000원을 받아놨는데 이 다음에 갔더니 음료수 하나를 도로 받는 게 아니고 반병밖에 안 주더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하는 말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거 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되면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다. 그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반복되겠지만 반개 선생님의 내가 그 제목을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나오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자주 일어나면 사주 프라이빗한 민간의 화폐, 사적으로 제조한 그 주화가 도미네이트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관계 그 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분은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거고, 이게 지금 여기서 저 뒤로 이 연결을 하면서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면 통화 가치가 법화, 그 중앙 정부나 그 왕실에서 발행한 그 법화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가치가 막 남발을 해가지고 가치가 줄어들면 민간 주조 화폐가 사주가 도미네이트 하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똑같이 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이 나온 게 그것과 비슷한 스토리하고 연결됩니다. 제가 그걸로 연결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갈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 인플레이션 하려고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교환방정식을 했을 때 MV인데 M이 통화량이고 V는 얼마나 돌고 도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T는 얼마나 거래됐느냐, 얼마의 가격으로,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도는데 가격에다 물량을 곱한 만큼 돌고 돌 텐데 M을 느닷없이 돈만 엄청 풀어댔다 하면 생산된 게 얼마 안 되니까 T는 고정이 돼 있다면 P만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 풀게 되면 물가만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런 현상을 나타낸 게 교환방정식이었고, 이거는 뭐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교환의 수단으로서 통화, 그죠? 그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갖고 했던 거니까 교환방정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업은행의 신용탈출, 이것 기능을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중앙은행은 정부기관이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국가기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기에 상업은행들 일반 시중은행은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시중은행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죠. 중앙은행에서 일부 돈을 주면, 만약 우리가 한국은행권을 발행해 갖고 민간한 그 은행한테 주면 은행은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죠. 대출해준 건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죠. 예금 들어온 걸 다시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금 대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은행에서는 100만큼을 내놨는데 시중은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다 대놓으니까 한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시중은행에 예금이 우리가 해놓고 나면
그 예금 증서 발행을 하게 하고 이것만 보여주고 나 돈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100개가 안 나가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는 1000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광의로 보면 통화,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 그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거는 100이었는데 그 시중은행에서 돌고 돌리고 예대로 돌고 돌리고 돌려갖고 결국에는 900을 더해서 1000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머니를 크리에이션, 통화를 만들어내는 화폐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표만이 아니고 예대로 해서 돌고 돌리고 도는 것도 크레딧 또는 유동성이라는 영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돈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 되냐면 국가기관에서인 한국은행만이 법화를 발행할 수 있는데 법화는 좋은데 그거에서 총 신용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크리에이션을 해내게 하는 거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라고 해요. 시중은행 민간이지 않으니까 민간이 머니를 크리에이션하는 기능이 있고 중앙은행은 법화를 발행하는 기능이 있죠. 그걸 이제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이런 메커니즘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가 대부분 도미네이트하는 거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시중은행이 둘이 엮어져서 금결제 관련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고 거래를 하면 내 어카운트에서 빼서 얘 어카운트로 집어넣어주고 그런 게 이제 결제 시스템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이 동시에 묶어져서 이 현대 자본주의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제가 이거를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면 아까 다시 이제 유용은 뭐 이쪽에로 보면 무슨 포점 이런 게 제가 이제 용어에 익숙지 않습니다. 어제 한 번만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유통이 잘 되게는 해야 되겠다. 법화로서 발행을 했는데 그 동으로 해갖고 이거를 엽조를 만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유통을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도록 하려니까 포전을 만들고 뭐 그보다 더 작은 동네더라고 용어가 있던데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통해서 유통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보면 그게 상업은행인가 그 북한에 가면 이제 조선은행의 그 지부들이 있는 것이 상업은행에 약간 기능을 하는데 돈이 좀 돌도록 하는데 그런 것도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 하여튼 현대 시스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또는 시중은행이 결합돼 가지고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공급되고 창출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져 있다. 그러니까 민간자태 시중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이 아닌 딴 데서 크리에이션 하는 거가 지금 현재 아까 NFT니 메타버스에서 따로 그걸 거기에 거래했다가 법화로 해시로 바꾼다. 이런 과정이 작동하는 건데 이 지금 현재 이 현대 시스템은 우리가 한국은행이 지금 결제 시스템이랑 들어와 있는 거를 시중은행까지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대적 금융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화폐가 어떻게 진화했느냐 절차에는 뭐 조개나 뭐 이런 걸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속 화폐가 BC 6세기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했는데 이것의 권위 아까 신뢰가 중요하다 했는데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 이건 이 돈은 물건을 살 수 있다. 누구의 힘으로? 이건 왕이 발행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그거를 찍어가지고 오면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신뢰를 받으려고 하거나 제국에서 발행한 그거는 야, 안 하면 니네 그 치는 거야. 전쟁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 작살난다. 써라. 이렇게 강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조선시대도 이제 우리가 주화가 발행돼 있고 이때 당시에는 제일 초기 단계에서는 금값이나 은값 이런 걸로 만들면 그 가치가 실질적인 그 밸류를 가지도록 이렇게 해왔었죠. 그러다 이제 문제 되면 그거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 양이 실제로 그 가치를 갖지 않도록 그거 양 반만 해갖고 주화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처음에 금속화폐였다. 근데 금속화폐로 다 하려니까 금의 양이 부족하거나 은의 양이 부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겁잖아요. 더 먼 거리 있는 뭐 여기서부터 뭐 미국이나 이더라도 제국이면 먼 거리 가고 거래를 하려는데 그 돈을 다 손에다 끌고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저 어음하거나 뭐 그런 걸로 가서 대금 떼우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랬다가 신용화폐, 지폐, 수표, 어음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10세기부터 그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가려고 이제 화폐가 가는 거고 그러다가 그것보다 더 쉽게 하는 게 이제 인터넷 막 뜨고 그러니까 IC카드, 인터넷 캐시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화폐 형태로 가게 되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도 이쪽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화폐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해서 화폐 발행의 주체가 과거 역사상으로 보면 어떻게 됐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부에서 또는 국가에서 하는 거죠. 또는 왕실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정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쪽에 영국이나 이런 저쪽 유럽 쪽에 보면 민간 그냥 은행이 그 자체의 그 화폐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발행을 하죠. 근데 그것도 이 은행이 매주 크거나 또는 그 이탈리아에서 뭐 메디치가 큰 상인 그룹이 해당하는 그 집안에서 오면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데가 엄청 넓기 때문에 사실 그 작은 나라에서 왕실에서 발행한 조화보다 메디치가에서 개런티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잖아요. 멀리도 그냥 그쪽에 메디치가에 어음 갖고 저기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부분은 보면 메디치가의 어음은 저기 가서도 받는다. 먼 데서도 받아준다. 이 말은 그 크레딧이니까 머니를 크리에이션하는 거나 마찬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똑같이 아까 가상공간 아에서 거래되는 거는 가상공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일부 뭐 청소년이 아니고 전 세계의 청소년이 이거 갖고 아까 뭐 이름 하여튼 적어놨는데 거기에 그 공간에서 그 자기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데다가 하면서 돈을 얼마씩 썼는데 그 플랫폼 내에서 돈을 계속 쓰게 하고 라고 하면 그거는 아까 메디치카의 어음 가지고 막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메디치가에서 아까 신용을 머니를 크리에이션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민간에서 할 수 있고 민간의 은행, 그죠? 옛날 스웨덴의 릭스뱅크니 뭐 영국의 영란은행 이런 애들은 이제 스스로 머니를 크리에이션했고 민간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국유은행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법화는 아니지만 민간의 그 돈 지폐를 발행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도 국가가 하는 거 있고 민간이 하는 거 있고 영란은행은 사실 왕실에서 영란은행한테 우리가 국가 채무를 뭐 채무 증서를 주면 우리가 돈 이만큼 찍어서 줘 하는 형태로 했으니까 정부가 은행에 위탁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자 하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주가 유행한다 뭐 이런 거 인플레이션 업정되면 그냥 민간에서 그냥 만들어갖고 정부 못 믿으니까 이거 뭐 이만큼 돈 넣어갖고 만들었던 것 이거 방돼갖고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얘를 못 믿겠으니까 야 지방에 그 가장 힘센 사람이 내가 발행한 걸로써 하면 사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될 수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거가 통용이 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갖고 가면 메디치가의 그 어음을 갖고 가면 어디 가서든지 물건 살 수 있다. 메디치 얘들은 워낙 큰 영역에서 영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있거나 이거를 내가 빚진 사람한테 지금 법안은 약간 그런데 한국은행 것도 비슷한데 우리가 채무관계가 생기잖아요. 채무관계가 생겼는데 내가 그것의 채무의 계약서에다가 굳이 내가 이거를 땅으로 갚아야만 한다라고 조건을 대지 않는 한 어떤 채무든지 그거를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가지고 갚겠다고 하면 그거는 받아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통용력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래갖고도 안 쓰게 되면 세금 납부 수단을 씁니다. 니네가 현찰 이게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와도 세금 내는 건 우리가 받아주겠다. 정부에서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강제 통용을 하게 하고 그것의 신뢰도가 확보 안 되면 국가 권력으로서 푸시하거나 최소한 세금을 받아주게 해가지고 돈이 돌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 보니까 유용원 그 선생님이 했던 거기에서 보면 세금 걷는 수단으로서 그걸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통용되게 하려니까 그거는 세금으로서는 반드시 걷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돈이 유통되는 과정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니요? 그 전에 행전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고, 그래갖고 이분이 동국통공가 뭐 이런 식의 걸로 발행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녹봉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쌀을 반으로 주고 반은 그 통보더니 그걸 만들면 그 돈하고 반반씩 준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거가 나중에 유통이 되게 돼갖고 한 다음에 회수할 때는 세금으로는 반드시 받아준다. 그래야지 돈이 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폐가 제대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에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분이 했던 거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할 때 화폐 발행 주체는 정부이거나 민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그런 거고 정부에 믿지만 근데 신뢰에 기반하는 건데 정부에서 강제로 푸시를 해갖고 하도록 그러나 세금 납부 수단을 한 것도
이제 실학 쪽에서도 이미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하고 연결할 때 하여튼 국가가 할 거냐 민간이 할 거냐 이 부분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돈을 찍어내면 그걸 바탕으로 상업은행들이 예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머니를 크리에이션하고 그 두 개가 금융 시스템을 이룬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화폐에 관한 신뢰,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시를 했거나 세금을 받아준다고 했거나 어쨌든지 간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붕괴되는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뢰가 붕괴되느냐 하면 정부에서 전쟁을 하거나 그러면 돈을 엄청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만큼 해갖고 만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뭐 전쟁은 이겨야 되니까 일단 뭐 반으로 해갖고 주저온 다음에 이거 똑같은 값이야 이러면서 정부가 이제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 반만 주고서 이거는 이 값이야 그렇게 해놓고 찍어서 누른 다음에 물건 이만큼 뭉틀어듯이 빼내가는 거잖아요. 돈은 반만 주고 근데 가격은 똑같아. 너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다가 가동하게 세력을 실을 수 있다. 뭐 왕이 뭐 내 왕비를 위해서 뭐 궁전을 새로 드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뭐 치료 사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돈 없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도하게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이 일어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 관련 신뢰가 탁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안 가지려고 하게 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되면 사주가 좀 더 도미네이터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아까 저 앞에서 제가 여기에서 금속화폐에서 신용화폐로 갔다고 했는데 이게 동기조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저 금속화폐로 바꿔달라 이러는 거예요. 금은 그 가치로 내재 가치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니까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금속화폐로 바꿔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형태가 있더라고요. 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가 되면 이거는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돈을 두 개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은화로 만들고 하나는 동으로 해갖고 만든 게 있다면 이 두 개의 교환 비율이 일정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은화도 있고 이것도 동시에 통용되게 하려면 두 개가 비율이 있어야 한다. 또는 이것과 쌀과의 관계는 얼마나 이렇게 그때 거기 표현이 물화준식 뭐 이런 표현을 거기 쓸때요. 그러니까 그 물건하고 그 돈하고의 어떤 비율을 중시하는 것이죠. 이거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그 문제를 우려해 갖고 하신 것 같고 그 이용은 여기에 나올 때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는 그거가 이제 좀 이따 제가 국제 통화 시스템하고 약간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느닷없이 말해요. 은 대비 동화 은하하고 동화 간의 가입 비율이 1대 10이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느닷없이 동이 엄청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하하고 이거하고 비율이 잘 안 맞잖아요. 동은 엄청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녹여가지고 막 이렇게 안 쓰고 막 그걸로 파는 게 더 낫잖아요. 이제 역으로 보면 은하를 갖는 게 낫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숙종시대 이 성함이 김석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동전하고 은오고의 그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거 포기해라 이렇게 왕한테 그 제안을 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 두 개가 비율이 안 맞는데 그건 맞추려고 해갖고 여러 가지 그 디스토션을 가져오지 말고 그냥 가는 대로 붙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게 나중에 채택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으로 보면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국제통화체제에서 달러를 브레튼 우드 체제가 그랬는데요. 그거에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우리 변동환율 때 환율을 마음대로 가고 각 국가는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하고 그 아이디어가 비슷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 제가 그걸로 연결해 봤는데 이제 지금부터 그 스토리로 연결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폐라고 하는 건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신뢰의 키는 중앙에서 정부가 개런티를 하거나 세금 받는 수단으로 하거나 하는 것이고 전쟁이나 이거 대규모 사업을 벌이다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보면
금돈으로 지폐는 싫으니까 금으로 바꿔주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대 자본주의의 금융 시스템은 뭐냐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금융결제 시스템으로 묶여 있는 이쪽에서 모든 머니는 크리에이션을 하고 법화는 중앙은행에서 하지만 민간에서 크리에이션 한다는 게 시중은행에서 크리에이션 하는 거가 민간 화폐였다는 정도가 유지되어 왔다. 언제까지? 글로벌 위기 전까지. 예,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제통화편에서 제가 간단히 이걸 설명해요. 옛날에는 근본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면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지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폐를 발행하면 근본이제라는 것보다는 지폐를 많이 갖다가 이 지폐를 가져오면 금을 얼마 준다라고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가 극단적으로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바꿔준다니까 금값 대비로는 돈을 많이 발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근본이었고, 근데 이제 근본이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교역이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교역이 되면 거기에도 둥지 입주어죠. 우리가 쌀하고 뭐고 이렇게 음료수 빼오고 이렇게 바꾸려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 교환 비율이 성립하지만 그럼 국제거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다 보면 거기에 중심이 되는 뭐가 있는 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달러지만 옛날에 영국이 뭐 그죠 브리튼가 이러니까 영국이 중심이니까 영국의 스털링화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걸 기준으로 환율들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갖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본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어떤 나라든지 간에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을 갖고 가면 중앙은행에서 금으로 준다. 이게 근본이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금의 양에 결정되니까. 근데 경제는 엄청 크니까 이게 돈값이 비싸니까 어제 100원에 그 다음에 되면 엄청 밑으로 떨어지냐 90원 되고 막 이렇게 해야죠. 90원만 줘도 그 물건을 줘야 되는 거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가 이제 2차 대전까지 전쟁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 풀린 거예요. 이렇게 풀리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 써버려가지고 이게 풀어져 있어서 다 금으로 바꿔주라고 하면 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에 도달한 겁니다. 이 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달러만 금으로 바꿔주고 다른 나라 거는 안 바꿔준다. 대신 미국 달러와 각국의 통화는 한국 원화는 환율이 고정돼 있다 이런 거예요. 고정환율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를 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달러를 갖고 가면 반드시 금으로는 바꿔준다. 근데 한국 원화하고 뭐 영국 스털링하고 달러 사이에 그 환율대로 해가지고 오면 결국엔 금을 받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굳이 금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고 어디서나 달러를 받아주거나 하기 때문에 굳이 금으로 가질 필요가 없죠. 근데 다시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 전쟁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베트남 전쟁하다 보면 돈을 엄청 쓰는 거죠. 돈을 엄청 쓰다 보니까 달러를 엄청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막 굴러다녀.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거 미국 믿고 했는데 그러다가 미국한테 금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겁니다. 다 금으로 바꿔주래. 그러니까 미국이 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70년대에 미국이 손 든 겁니다. 그게 이제 브레이튼 우드 체제인데 우리는 이거 못해 이런 거예요. 금으로 줄 수 없다. 딱 뭐 세계 최강인데 그만 그런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근본이제가 깨지고 브레이튼 우드 체제도 깨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음과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죠. 브레이튼 우드 체제, 그러니까 금으로 무조건 바꿔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국이 마음대로 돈을 찍는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이화폐는 각국이 마음대로 찍는다. 대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쪽 나라는 엄청 찍어내고 이쪽은 아주 건전하게 찍어내고 이렇게 되면 둘 사이에 환율이 변해갖고 얘들 돈의 가치는 없도록 하는 변동 환율대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게 하자. 그렇다니까 각국 중앙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달러에 패그 시켜놓고 달러하고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각국의 고정환율로 하다가 돈을 막 찍어서 하는데 그것을 링크시키고 하다가 이 고정환율로 하다가 경상수지가 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IMF가 개입해가지고 환율 조정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IMF만 했다고 뭐 그러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오던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금으로 못 깎아준다 하니까 변동환율제를 넣고 각자 도생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서 하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지키는 방법은 뭐였어? 물가 안정국 각국이 물가는 내가 한 3% 지금 한국은행은 2%잖아요.
각국 중앙은행 대부분 2%인데 연간 지금 근데 실제 막 6% 가니까 난리인데 그러니까 2% 정도의 타겟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가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러다 이제 글로벌 위기가 터진 겁니다. 글로벌 위기가 터졌는데 이 글로벌 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은행들 물론 이제 섀도우 뱅킹이 있었습니다. 그림자금도 있었지만 은행들이 망하게 생기니까 어떤 문제를 했냐면 헬리콥터 머니 하면서 돈을 엄청 중앙은행이 찍어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대공황 때 중앙은행이 돈 찍어내 말아 이 고민하다가 큰 문제를 낳았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프린트해갖고 막 뿌려버려라 이런 게 헬리콥터 머니 이런 이름인데 그런 위기 때는 돈을 극적하게 풀어가지고 위기로 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서 돈을 엄청 풀어댑니다. 이렇게 풀어대니까 아까 그죠? 그러니까 사주 뭐 그렇게 흥행한다. 이게 돈을 엄청 풀어내니까 내 돈 가치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에 의심을 풀죠. 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비트코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키는 블록체인 기법을 해서 아까 블록체인 기법과 그거에서 그 체결의 블락을 체인을 매기는 그것에 해갖고 그거를 암호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뭐 채굴비를 해갖고 비트코인 나오듯이 했는데 그래서 키는 이거잖아요. 비트코인의 총량은 채굴 해갖고 총량을 고정한다요. 아까 금도 발견되겠지만 그걸로 고정한다. 금보이지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금으로 해갖고 채굴 총량을 고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유지한다. 이거. 중앙은행은 마음대로 돈 푸는데 우리는 그걸 안 되고 민간 쪽에서 나는 니네를 못 믿어. 우리를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블록체인 깊은데 그거에서 아까 제가 왜 시중은행과 한국은행 또 중앙은행 간에 이게 결제 시스템으로 묶여 있냐 하는 거는 이 결제 시스템으로 묶어놨더니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돈을 엄청 풀어서 얘들 구제금융 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큐파이드 월스트리트 그랬잖아요. 이게 웃기는 애들이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이게 거의 죽을 맛인데 그죠? 실업되고 이럴 때 쟤들은 금융기관은 돈잔치 하다가 저렇게 대놓고 또 정부에서 돈 찍어서 막아줘 이거 웃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문제는 뭐냐? 얘들이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어드밴티지를 갖고 돈 장사, 돈 놓고 돈 먹기는 걔네끼리 이게 중계되는데 배 두드리고 사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제 시스템은 그 기록인데 북키핑 이런 건데 그것 자체를 블록체인을 꽂아서 다 분산해 갖고 원장으로 다 관리한다. 그러니까 너네 결제 시스템화에서 그 저장고 그 우리 은행 기록 그거 다 나눠서 민간이 디센트럴라이즈하고 얘들을 제끼고 민간화폐를 발행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이 상태였다. 뭐가 이제 거의 2페이지 가는 건데 이제 전체 엮어지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일어나고 글로벌 금융위기 하면서 중앙은행들이 통화광을 엄청 급증시키니까 민간 부문에서 아까 이제 암호자산 뭐 그게 뭐냐 이렇게 아까 가상자산이 뭐냐 이렇게 물음표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암호자산이 비트코인 저희가 크립토커런시 막 이렇게 크립토 에셋이라고 저희는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비트코인이 등장했죠. 이것은 뭐였다? 돈을 엄청 풀어대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했고 약간 근본위제로 회계하는 수단, 총량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그런 것이었고 상업은행의 기능에 대한 아큐파이드 월스트리트 그랬으니까요. 그 기능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게 등장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보죠. 전 두 번째는 화폐 기능은 두고 그 세 번째로 가면 화폐 기능에서는 제가 그거 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그게 통화로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 가치가 되게 안정돼야 되는데 워낙 그 들쑥날쑥 볼리틸리티가 크기 때문에 얘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까? 가치지당 기능을 할까? 이것들이 의문이었고 그러니까 화폐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 기능 쪽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은 네트워크 효과 아까 신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메디치가의 어음은 어디서나 받아줘. 엄청 넓은 범위에서 받아주잖아요. 똑같이 이거가 요즘에 플랫폼 기업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 플랫폼 기업이나 그 안에서는 아까 메타버스면 거기서 구축해 놓은 그 안에서는 거기에 뭐 토큰이든지 뭐 도토리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무슨 그 돈처럼 그러니까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받는 돈 안에 달러는 아니지만 그거 안에서는 이걸로 이거 그걸 얼마로 달러로 바꿔주거나 원으로 바꿔준다 이거잖아. 그 안에서 그래들은 그거를 이제 도토리라 옛날 도토리가 있었잖아요. 도토리라고 하면
이게 그 도토리를 가지고 오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돈을 가지면 우리는 달러하고 원하고 막 바꿔 환전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어떤 물건이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화를 가질 이유가 없고 일단 이 안에서 그 도토리만 엄청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물건을 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가 네트워크 효과가 있고 라는 거는 그 안에서 그거가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원래 있었는데 이거가 어떤 거래 뭐 테슬라 뭐니까 그건 같이 그거 살 때는 완전히 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하시라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기만 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 화폐라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화폐로 기능을 하려면 내가 오늘 했으면 저 음료수 하나는 살 수 있었는데 이것만큼 어느 때는 보니까 저거 하나도 못 사고 뭐 이거 하나 되니까 뭐 그죠? 이거 100개를 줘야 저거 하나 사 반대로 뭐 이거는 이거 하나로 뭐 저거 10개를 더 살 수 있고 이렇게 변하면 그게 너무 가치 저장이나 그 가치 단위 척도로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합체로서 기능이 어렵다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알트코인은 그냥 넘어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거죠. 루나 이런 거는 이게 돈의 가치가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줘야 되겠다 해서 달러화에 폐기시키거나 우리 원화에 폐기시키거나 다른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갖고 이 가격이 안정돼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것의 가치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걸로 해갖고 코인을 새로 만든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러면 가치도 안정되어 있으니까 민간에서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 플랫폼 기업에다가 집어넣어줘 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한국 원화라든지 달러를 쓸 필요가 없고 그 플랫폼 기업 안에서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으로 우리 캐시로 바꿔달라거나 달러로 바꿔주라 할 때 가치가 변하지도 않아. 안정돼 있어.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돌아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있고 이쪽에 이제 사업을 여기 이제 또 컨설팅 가지고 또 직접 사업 되고 하시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죠? 지금 이제 새로운 영역을 거래 가고 사람들이 그것만 믿어주면 그거에서 그죠? 거래들은 코인을 발행하고 뭐 원천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갖다가 발행만 하면 사람들이 진짜 캐시를 들고 와서 받고 써. 그죠? 그렇게 되니까 사업할 때는 엄청 유리하죠. ICO 뭐 이런 거다 뭐 밑도 없이 저걸 사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믿음이 깨지면 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성장 잠깐만 제가 말이 너무 그래서 헛끝내더라고요. 그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효용이 뭐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실제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인데 아이들을 해가지고 그 가상 세계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죠? 제페토. 이렇게 하면 가상에서 지 얼굴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거기서 막 데코레이션 해갖고 하면 그게 실제 가치가 있어? 막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MZ 세대는 그의 가치를 부여한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치제를 썼을 때 내가 저쪽 사람들하고 내를 프레스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내가 그럼 제피토 뭐 이거 가가지고 그 안에서 나는 이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라면 아까 사치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가치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사고 파는 거는 중앙은행에서랑 돈으로 오지 않고 이제 그렇게 활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다음과 같은 겁니다. 금융교육은 넘어가고요. 아까 말했듯이 민간에서 그렇게 ICO로그나 이런 것처럼 그 돈이 없이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가치는 사람들이 가치만 부여하면 그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코인을 발행해 갖고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거를 그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코인이 있는 거가 민간 코인이 있는 거가 새로운 말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말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타를 추진하려니까 그쪽은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말해보죠. 첫 번째는 아까 그 밑에서 플랫폼이나 빅테크 기업이 독점력 안 해요. 자, 이 플랫폼이 엄청 큰 거예요. 글로벌리 엄청 컸다. 또는 한국 안에서도 뭐 우리나라에서 엄청 컸다. 근데 거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끊임없이 거래는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은 사용되지 않아. 그죠? 이 안에서 거래는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캐시하고 싶으면 바꿔준대요. 그죠? 그런 형태로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아까 루나 이런 것처럼 안정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안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은행은 뭐냐면 우리가 예금을 받잖아요. 예금을 받으면 동시에 사람들이 예금을 찾아가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부 다 돈을 예금으로 받아갖고 만기가 짧더라도 이걸 해갖고 어차피 동시에 찾아가나 하니까 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 풀링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똑같이 이 플랫폼 기업에서 그 안에서 통용되는 도토리가 있으면 도토리를 살려고 캐시를 갖다 맡겼잖아요. 이걸 동시에 도토리를 캐시로 바꿔주라고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 바꿔갖고 투자해갖고 이자 따먹을 수 있어요. 다른 금융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걸 투자해갖고 이 캐시를 갖다 투자해놓고 이 안에서는 그 도토리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자기는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연결하면 어떤 문제냐면 시중은행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예금을 엄청 받아놓고 동시에 찾아갈 일은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만기를 다양화해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은행이 불안하다고 하는 순간 모두가 와서 예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걸 뭐라? 뱅크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똑같이 이 플랫폼 기업한테 어떤 일이 생긴다? 저거 위험해 하는 순간 모두가 와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투자해갖고 캐시가 없대. 그러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은행하고 비슷한 역할을 플랫폼 기업이 하는데, 빅테크 기업이 하는데 은행은 규제를 하고, 그죠? 예금자 보험 한 다음에 은행은 철저히 규제받잖아요. 이거는 규제를 안 받아. 그럼 이게 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안정성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정부에서 만약에 세금을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게 가상 공간 내에서 가치를 진짜 창출하느냐 이 문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가상 공간에서 그거 가치를 창출 못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중농지하고 연결됩니다. 실학으로 얼른 보면 이게 저거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껴 사람한테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제껴. 그죠? 농업이 중시야. 상업? 쟤들은 뭐 남이 생산한 거 가지고 계속 교환해갖고 그냥 먹는 애들 아니야? 산업공상, 뭐 상티로 믿게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죠. 여기도 실질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느냐라는 거에 따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면 실제로 가치 생각만 해야 한다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 비주류 경제학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유효 수요가 그게 너무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나니까 소비를 안 해. 뭐 저축하는 게 낫고 좀 하루 세 끼는 어차피 내가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치제라도 계속 그 돈을 쓰게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다는 거죠. 똑같이 이거에도 보면 아까 그 가상공학안에 그것도 MZ세대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오면 가치 있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에 거래된 곳에는 어디나 세금이 있다 뭐 이랬죠. 근데 거기는 세금 안 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파괴한다 이런 데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지금 현재는 너무 물가가 문제여서 했지만 반대로 경기 안 좋을 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게 하고 돈을 풀죠. 돈을 푸는데 그 풀었던 게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이게 기업한테 갖다 기업이 생산할 때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에 돈을 많이 풀었어. 근데 그러면 여기 안에서의 그 가치에서 계속 거래가 되니까 이 안에도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한국은행은 돈을 엄청 풀었는데 이 안에서 거래되는 건 도토리로 다 해. 그렇죠? 그러면 통화 정책이 워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래가 실업자가 엄청 거리에 넘쳐나는데, 그죠? 대부분의 거래는 플랫폼 기업 안에서만 이루어져. 한국은행에 돈 풀어왔자 경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랑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미국 달러화로 해갖고 CBDC 중앙은행 그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했거나 지금 이제 홍콩 이런 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런 거죠. 홍콩이랑 싱가포르 이쪽에서 그거를 막 하려고 한 이유는 지금 이제 환경 수수료가 엄청 높다는 거잖아요. 뭐 할 때 한 7%막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막 3% 이내로 1점 몇 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중간 은행을 거칠 필요 없이 디지털 세상에서 캐시 대 캐시, 디지털 커런시끼리 그냥 맞바꾸면 되니까 이 거래 비용이 엄청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디지털 커런시를 먼저 중앙은행이 개런티 해갖고 만들어주면 이거가 확 도미네이트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제 거래를 무역업자가 하고 싶은데 원화로 해갖고 이걸로 환전을 하면 말할 수 없어요. 그거 디지털 커런시 갖고 그 거래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판쳐버린다, 싱가포르 달러가 다 판쳐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럼 뭐지? 그런 거. 아까 국가가 하면서 주조권을 통해서
뭐 재정을 확충을 했는데 그거가 사라지는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결제 효율성이나 이렇게 빅데이터의 독점력을 완화하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제결제 효율성을 높이려니까 막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국제통화나 우리 자체 통화 자체의 생존 문제가 걸릴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플랫폼 기업이 너무 커지잖아요. 여기 안에서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만 되니까 정부 통제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그 안에다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하고 동시에 활용해라. 그죠? 그 안에 도토리가 있으면 도토리하고 중앙은행을 만약 발행한 CBDC하고 동시에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을 약화시킵니다. 어느 순간 왜냐하면 이 도토리로서 돈을 많이 먹었는데 이 중앙은행 거도 그냥 1대1로 맞바꾸는 걸로 그 안에서 쓰게 하면 그죠? 도토리는 어느 순간 그 기업이 망하면 꽝인데 이거는 정부에서 개런티.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독점력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해갖고 거기다 넣어갖고 그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은행들에서 지금 현재 CBDC를 발행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근데 이거가 어느 순간 먼저 그 민간에서 그 아까 그죠? 민간에서가 디지털화 이렇게 돼가고 로컬라이즈 되고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거를 먼저 쳐가지고 그걸 문제를 아예 원천 봉쇄를 해볼 거냐. 그러니까 아까 중농주의 쪽의 입장에서 국가 주도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만 해야 된다 민간은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를 그 CBDC를 빨리 발행해갖고 그냥 민간 쪽에서 디지털 커런시를 뭉개는 게 말 될 수도 있죠. 중상주의로 가게 되면 다른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는 중앙은행들에서 익스페리먼트 실험까지는 해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실험까지는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느 군데서 먼저 이거가 치고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문제는 있고, 그런데 민간화폐하고 이제 정부 쪽에서의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사이에 늘 경쟁 관계가 있고 그것 사이에는 크레딧 신용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걸로 해서 제 발표는 너무 길었습니다. 박영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화폐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오늘 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관한 스탠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사실 중요한 순서인데요. 오늘 연사 세 분이 연단에 나오셔서 일반 참가자와 또 기타 다른 토론이 있겠습니다. 한 20여 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2년 다산 콜로키움에서 화폐론을 다루게 된 배경에는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비공식 통계인데요. 성인 남성 4명 중에 1명이 비트코인 이러한 암호자산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고 또 특히 청년층에서는 굉장히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좀 피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손해라고 해야 될지 아직 개념은 모호하지만 이제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공허한 이념이나 뭐 어떤 그런 학문적인 논쟁보다는 시민들 삶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준거, 소위 말하는 바로미터를 제시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거론한 것이 화폐론이 되었습니다. 오늘 화폐와 금융, 이것은 우리 박영수 원장이 처음에 개념 설명을 해주셨듯이 처음 생겨난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많은 관심과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보면 금융이라든가 화폐 이런 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있다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된다거나 게다가 계속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기대는 했지만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 실패까지 더하여져서 기업인들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조차도 피해를 불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규모가 또 개인이나 기업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블록체인, 뭐 핀테크,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암호자산, 뭐 이러한 여러 용어들이 어떠한 개념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흘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도생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절박함이 있는 때에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대안 제시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우리 박영신 뷰커마인드 대표께서 메타버스의 지금 그 개념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이 가상현실이라고 했을 때 이 가상 이것들이 현실 뭐 이런 것들이 이론으로만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박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동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원에서 한 분씩 그냥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 수준에서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업 메타버스의 뭐 플레이어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지금이 이제 개념들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터넷 초기에 때도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메타버스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가 비즈니스에 연계돼서 거기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거쳐가야 될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상의 개별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플레이어들, 그 수익을 내는 쪽은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서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결국은 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상에서 구현하려고 콘텐츠가 영상화 시켜야 되고, 아까 지금 그래픽화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계들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점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아까처럼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실제 업무를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대라서 사실 암호화폐에 보면 메타버스 무관하게 블록체인들이 활성화되는 건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상에 들어와서 문제가 나가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인더스트리에서 포함되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수익이 나는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전환이 되면서 수익을 내는 것들을 현재는 많이 전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움직여 나가고 개인들이 거기서 소비를 하고 또 수익을 얻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 다 개개인이 수익 그러니까 개개인이 소비자이기도 하고 개개인이 또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SNS가 대표적인 이슈인데 이 메타버스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고 그게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 회사는 플레이어들이 또 공급자이기도 하고 그게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대형 플레이어들 외에 이제 작은 플레이어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계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도 만들어가고 하나하나 플레이어들이 어떤 역할들을 만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면 메타버스하고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이긴 하지만 메타버스가 무관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VR로 재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는 치료, 정신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엑스아르티믹스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서 아직은 수익성이 크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 또 교육에도 적용될 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즈니움의 안중민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민 이사는 아마 이 가상현실 세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가장 이 접점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년 기업가들을 그 스타트업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컨설팅을 해주시고 이제 그런 현장에 계시는데 혹시나 이 금융권에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만한 그런 방안이 없는지 최근에 듣기로는 금융권에서 뭐 비대면 상황에서 그 뭐 고객들에게 교육 서비스, 금융 소비자 교육 서비스를 한다. 뭐 이런 정도인데 뭐 교육 분야 말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 구제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에 접점이 될 만한 그러한 활용할 방안을 구상 중인 청년 기업가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다고 블록체인도 약간 다르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아날로그 교육인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 하나씩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그 세대가 받아들이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우리 VR이든 AR이든 R이라고 하면 리얼리티예요. 저희가 메타버스를 거론을 할 때는 리얼 세상하고 가장 근접하게 느낌이 와야 그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10대나 20대들은 안 그렇습니다. 좀 뭐라고 해야 돼, 이모티콘, 뭐 아바타 뭐 이런 걸 갖고도 나름 어쨌든 그 세계에 익숙해 있던 저희들 세대나 이게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기술을 리얼 세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실제로 전혀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구별되지 않는 기술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질문해 주신 연결을 한다면 현실에서는 저희 스타트업이나 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와 자금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소비해 줄 수 있는 데는 민간에 자연스럽게 거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다만 이제 정부나 또는 이제 우리 그 한국 벤처들이 워낙에 이제 투자 비용들이 굉장히 빠른 정부에 좀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쨌든 다 들어가면 좋겠다. 결국은 기업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혜택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다른 또 지금 이제 메타버스 디지털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기업이나 그 스타트업들이 운영을 하는 거는 결국 뭐 3년, 5년 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고 또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뭐 거래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거 인정받고 그대로 이제 나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한 투자를 받으면 그래도 한 몇 년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세계에 왔을 때 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이제 저희
저희들 뭐 다른 표현을 이랬습니다. 정의의 시체를 얹고 뭐 그래서 다 쓰러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 한편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고 어차피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나 이런 디지털 세상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신뢰도 있고 통제도 있고 뭔가 그 국가가 이렇게 해서 국이라고 이 안에 이제 와야지만 뭐 이렇게 당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세상이 하나 있고 또 한 그 세상은 뭐 말릴 수도 없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그런 것들은 뭐 또 똑같이 루나 같은 사태가 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통제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세계는 분명히 계속해서 코인이 발행이 되고 디센트럴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아까 저희들은 이제 뭐 물건을 사면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이다 이게 핸드폰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혹시 이걸 조금 더 고르고 이러면 2년 지나면 20% 그 어떤 상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예술 작품 같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요. 모든 것들을 이런 뜻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 MZ 세대들은 우리 그 나이키 신발을 뭐 1,500만 원 주고 사는 한정판 뭐 전 세계 100개 만드는 그러면 그걸 사는 이유가 뭐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걔네들은 그냥 순수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보관되게 이걸 뭐 할 이유도 없고 그 본연의 소유 가치를 아주 순박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세상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면 보안 때문에 이제 뭐 투자 수익 같은 거 아주 다른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나가고 가야 이 앞으로 오는 신문의 어떤 디지털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려낼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박영수 원장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다시 고전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언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경제에서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 이렇게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실물 자산이라는 건 뭐 우리 참가자들 잘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이든 뭐 그림이든 이렇게 뭐 눈으로 보이고 잡히고 뭐 가치 평가가 바로 어느 정도 억셉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텐데, 지금 NFT 기술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부동산 예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안중빈 이사 발제하신 것 중에 사진, 애니메이션 뭐 이러한 것들도 디지털 자산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잡고 계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 형식을 띤 가치 부여, 이것도 어떻게 실물 자산 쪽 단순히 효용성을 서브해주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메타버스도 그러면 시장에 있는 것도 향후에 자산으로 잡힐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더불어 뭐 가상자산까지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사실 채팅창에 이런 질문도 올라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메타버스의 영역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이 무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도 실물 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가. 굉장히 고전적인 질문이고요. 너무 과문해서 그렇습니다. 뭐 질문이 좀 그다음에 지금 뭐 비트코인 문제인데요. 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운영되고 있는 가상 뭐 화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중앙은행 스탠스는 지금 말씀드리니까 암호 자산 뭐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금융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적 청구권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환금성도 있고,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아까 주셨던 뭐 유효성 문제라든가, 중앙은행의 재정 정책이 뭐 휘청거리고 시장에서 이게 먹히지가 않고,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지 못하는 게 어떤 이제 디폴트 위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하셨던 건지, 지금 굉장히 모호한 접점에 있을 때 좀 한번은 정리를 해주고 가셔야 일반 시민들이 뭔가 바로미터가 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냐. 그것은 중앙은행에서 그러한 걱정들을 지금 쭉 연결을 하셨을 때는 선제적인 대책이 좀 나와서 그것을 선제적인 시그널을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혹시 있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좀 질문이 길었지만, 네. 예. 예. 아까 뭐 말씀을 제가 많이 해갖고 답을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실물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딴 데에 비해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다. 한 60, 70%는 전부 다 부동산에 대부분 묶어놓고 금융자산 축적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것처럼 그것도 이제 아까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이렇기 때문에 그 자체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자산일 수는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신뢰만 부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가 아까 MZ세대가 뭐 그거를 자기만 뭐 나이키 신발 1,500인데 보관했다 나중에 하다 보면 교환 사치제도 똑같잖아요. 샤넬 백이 어떻다 이런 거가 그런 거니까 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가상 공간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이름을 붙이든가 자산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산이라고는 하는 건데 그 자체에서 그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쪽에 그 가치를 부여했는데 실제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이제 손실을 보는 분이 있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정책 당국이랑은 매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걸 자율적으로는 다 맡겨놨지만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뭐 대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심스럽게 갈 거냐 하는 것 속에서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고 아까 그런 거는 뭐 실물자산, 금융자산이니까 그걸 실물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런다기보다 그건 가상자산으로 놓고 저희가 통계랑도 그렇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산 형태로 사람들이 믿는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암호자산 그 금융으로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서 모호한 접점을 좀 선제적인 바로미터가 될 만한 시그널을 중앙은행에서 주실 수가 있는지. 예, 그거는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현재 요 자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가 여러부터가 동시에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금융감독원은 이제 사후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지만 이게 한원도 있고 이제 어차피 그 기재부도 엮여 있고 여러 분들 이제 그 정통 뭐 과기정통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엮여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한은에서만 국가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코인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는데 누나가 터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재무부나 이런 특별위원회에서 이러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그것들이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거고 그거에 맞춰서 한국에서도 그런 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가 있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정책당국자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가 너무 이제 길게 미뤄져도 안 되니까 그거는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쯤 나갈지 제가 예산을 넘어서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연구원에서 뭐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내시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초입니다. 연초에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 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한국은행 출신의 전임 실국장들이 중심이 돼서 주축이 되셔서 운영하시는 그 띵크탱크에서 나온 송현 인사이트에서 보면 이 메타버스와 금융 간의 문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다는 뷰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흥미로운 게 탈중앙 금융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예, 중앙은행의 탈권력화. 이제 이것을 뭐 우려한다기보다 이제 생태계의 것을 포커스를 해서 이렇게 뷰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박양수 원장께서는 뭐 개인 의견이었어도 좋고요. 이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화폐 권력 아닙니까? 그 화폐 권력 구조에서 이 가상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비트코인 외에 암호자산, 암호화폐를 그 영향력 평가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개인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중 컨센수 가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까 사실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아까 미국의 재무부랑 이런 데서나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두려워하는 거는 두렵다고 제가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플랫폼을 내고 완전히 가게 되면 아까 통화 주권이니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니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그런 문제 플러스 쪽에 보면 이제 규제 그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민간화폐와 정부 주도의 화폐 그 차이에 큰 흐름상의 충돌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거가 얼마만큼 위험하다 이런 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지금 아까 계속 대표님이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모르는 거고 다 이런 거기 때문에 누가 선뜻 나서서 미리 막아버린다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큼 안 되니까 가상적으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그 흐름을 보면서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만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 아닌데 먼저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탐색해 가면서 늦지 않게 대책을 내려고 하는 단계 아닌가 제가 이제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박영신 대표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서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가치 창출이 이제 무한히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다. 혹시 이제 그 기업에서 코인을 별도로 발행해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비트마인드 또는 뭐 그 전 회사 뭐 이렇게 가장 예. 그런 유혹은 많이 있어요. 근데 유혹은 있는데 사실은 그 알파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에 뭐 수만 개가 좀 나와 있다고 보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하고 또 실제로 그 안에서 그거가 이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곧 있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전혀 없거든요. 물론 뭐 도지코인 같이 그냥 앨런 머스크가 갑자기 어느 날 도지코인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재미로 만들었던 게 수조 원까지 쓰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초기 모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회사들이 자체 게임 플레이를 하기 위한 그 게임 머니 부분들을 코인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뮤직스라든지 디스플레이나 컴퓨터에서도 발행을 해서 벌써 수조 원의 가치 계속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기존 서비스 플랫폼을 갖고 있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유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명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그 안승빈 이사께서 지금 정부 구미에서 지금 엑셀레이트 하시고 그 스타트업 키우고 계시는데 혹시 뭐 지역이어서 뭐 한계가 있다 이런 거는 그런 걸 느끼신 적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쪽 메타버스 세계는 거의 뭐 지역 경계가 없는 사업 같은데 혹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역 한계를 항상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지역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경쟁력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메타버스가 됐든 뭐 콘텐츠의 수준이라든지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메타버스 자체는 경계가 없습니다만은 그거를 생성해서 만들어서 비즈니스 하시는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껴보면서 비즈니스를 키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차이라고 보여져요. 경쟁과 자원의 어떤 풍부성이 때문에 뭐 작은 나라에서 그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실 비즈니스에서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 네, 저희 예정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 속에 지금 채팅창이나 제
SNS로 온 질문들을 그냥 녹여서 다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끝으로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그 총평을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학계에서 되게 편의상 그냥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중상주의, 뭐 중농주의 또는 뭐 실사고시학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하는데요. 지금 중농주의 학파 이야기를 한 것은 뭐 반계라든가 다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에서 그쪽 스탠스는 아마도 이 농업사회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철저히 국가 차원에서 관리 통제하고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마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농업사회는 아니지만 이 가상현실 세계로 넘어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가치 창출의 수단이 된다면 중앙은행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미시적인 부분까지도 들여다봐야 될 책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반사적으로 중상주의 학파를 조명하고자 한 것은 중상주의 학파 뭐 보통 잘 아시는 박지원, 박재가 뭐 이어지는 이런 계보들인데 대부분 그때 당시 어떤 유통 과정에서 뭐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그런 개념도 사실은 모호했던 그런 실학자들도 어른들도 계셨고, 하지만 분명한 기조는 현실 중심에서 개혁 노선을 택해갔던 이제 그런 기조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 화폐의 개념, 화폐의 어떤 그 범주라고 해야 될 영역을 굉장히 확장시켜서 보시고 끌어들이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 자산이 그 강점과 뭐 위크 포인트가 있죠. 그다음 하지만 또 기회의 영역이 무한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 원에서 그 화폐론, 특히나 이 금융과 화폐론을 를 했던 기획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발제자들 간에 나는 이것 좀 물어봐야겠어 하는 게 있습니까? 박영신 대표님의 안중미사 뭐 연구원님이 혹시 발제자끼리?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온라인 시간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질문이 현장에 계신 참석자 중에서 궁금하신 거 좀 질문을 해주십시오. 누구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을 저희에게 시각화로 CDC가 독특을 가지고 좋은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시각 정시, 시각 화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사이에 주자하게 틀을 저는 사회의 경기를 그거하기 위한 기술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대에 있어서도 사실은 시각 정시를 보면 번역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많은 정신이라고, 그래서 협력의 저희는 사상하는 연대 결정이 세 분이 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가 NFT 메타버스 코스 연구해 주셨는데 컨텐츠 문제를 만나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컨텐츠를 상당 부분이 우리가 이제 부족하다. 컨텐츠가 되려면 이제 빅데이터하고 창의력이 필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빅데이터를 사실 중국이라고 우리가 창의력이 그래서 중국은 뭐 지금 엄청나게 CCTV가 5억 개가 된다는 거다. 그 지금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고 상상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가장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한 문제가 있는데 이사님께서 나오게 보시는. 그리고 이제 인상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인상주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부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편의상 여기서 이제 조선 상비라고 하고 머처리즘이라고 하면은 두 자체를 급이라든가 이런 보복 요구를 통해서 국력을 강화시키는 절대 왕정화해서 쓰는 개념이고 이 크게 실학학파에 있어서는 이걸 북학학파라고 합니다. 문화공주라고 하는 것은 좀 얼마 전에 표현이 그렇게 어쨌든 이 편의상 아까 이 화폐로라고 전제를 해가지고 조작의 중점을 그냥 시의 교환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 아주 좀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BC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양날을 거치면서 인지대라든가 경자호라를 거치면서 조선 왕조 정부가 굉장히 위기의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거법을 규제를 했었는데 규제가 완화가 돼서 오히려 양날을 겪으면서 이 조선 인민들이 잘 살게 되죠. 규제가 완화되고 그 양반이라고 하는 놈들 도망가면 좋겠지. 이 전국에 그래서 굉장히 역적이게 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양날을 겪으면서 굉장히 시장이 활발하게 되죠. 상도법이 이 만약에 굉장히 기능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사조를 보니까 대동법이 이 임진왜란 100년 동안의 전국에 거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화폐라는 게 이제 인조 때 상평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화폐 가치가 평탄하게 가면서 있었는데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실물과 미국의 괴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실물 굉장히 활발하게 예전에는 농업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체를 수출을 못해가지고 이양권이 허용이 안 됐어요.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이양권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물이 이제 커가고 거기에 따라서 제작가이라는 그 평론고 이런 게 활발하게 되면서 또 타조도 일시적으로 허용이 됐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왕정이 안정화 되면서 타조가 없어졌습니다. 김용 영의적인 시적으로 중국의 돈을 수입을 했어요. 그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타조라든가 중국의 조합자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왕조가 불안하고 정부가 불안할 때 이때가 이제 민주화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정부가 안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 화폐의 기능도 정부의 강화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브레튼 우드가 말씀해 주셨는데 브레튼 우드가 이제 파괴가 됐고 그 이후에 지금 2008년도 물론 이 뉴스 쇼크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에 보면 CBDC, 섹터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지 미국에 있어서도 이제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대립하고 최근에는 리브라가 정부의 기술을 수출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에서 CBD를 적격하고 있는 통역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제 통화지사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체에서는 정부의 어떤 화폐에 대한 강화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난조화되면 전체는 민간의 활성화되죠. 더더군다나 경제 민간을 통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프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좀 압축해서 해주시겠어요? 연사들한테. 배경은 다 아시죠? 미국 그 입각하고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준비될 것인지. 네. 짧게. 네. 콘텐츠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뭐 충분히 아무래도 이제 이카로스의 콘텐츠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데이터 확대를 인공지능으로 활용하는 것은 데이터 양이 많다고 활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사실은 결국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건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콘텐츠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리브라 말씀하신 리브라의 지금 기업 이렇게 바꿔졌는데 그러니까 리브라가 나오면서 그 이슈가 되면서 이제 비례를 해야 되냐 그거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쪽에서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리브라랑 그 민간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내부산에서 그렇게 활용될 때 아까 통화정책의 제약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가지고 통화 충분 문제까지 연결돼서 좀 더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은행 쪽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규제해야 되냐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빨리 진행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CBDC가 똑같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서 CBDC를 실현까지 거의 이제 다 마친 게고 이제 도입하냐 이런 문제까지 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각 국가별로 어느 시점에서 도입하느냐가 여러 가지 이슈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홍콩 이쪽에서 보면 그거가 국제 거래 결제의 수단으로서 자기들 거를 먼저 진출시켜 비용을 낮추겠다. 근데 다른 나라 그쪽에 확산될 수 있다. 근데 미국 중앙은행이 CBDC를 가장 먼저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더 먼저 친다 하면 다른 나라 거는 발행할 필요도 없이 어차피 미국 CBDC가 달러 CBDC가 주도를 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거고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발행했을 때 기축통화 그것에 위협을 느끼나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설 수 있고 이런 식의 시퀀스는 갈 수 있다. 우리 한국은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실험 단계에 있고 이제 좀 더 이제 어느 지역까지 가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놨다. 그 도입 시점은 아까 말했듯이 늦지 않더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어느 적정한 시점에서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우리가 먼저 치거나 지금 그렇게 말을 짓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하여튼 지금 현재 실험까지는 해나가고 곧 이제 실험 결과들은 8월에 발표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그 나라별로 약간 그 나라의 그 주 목적이 뭐냐에 따라 시퀀스는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한 분, 예, 어떤 겁니까? 그 아까 말씀한 학계 변전사 네, 그거 같고. 그 디지털 대회가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표권에 반반 도심에 나오고 꺼져가고 우리나라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도 없고 비트코인을 망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인 현상이 확대되게 되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비트코인 주식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세금이 있는 거보다 모르겠는데 세금이 가서 싸고 구매하다고 그래서 그런 신문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디지털하게 아무데나 지금 인기를 얻어가고 관심이 대상이 투자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그 디지털 학대를 동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디지털 학회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정적 정책, 세금 문제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 재정적 정책으로 세금 문제 관련해서 미국이나 중국하고 우리나라 세금을 좀 디지털 학회에서 세금을 올리고 있는데 되게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랑 그런 건 많이 네, 그러니까 그 디지털 거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뭐 기본 원칙은 모든 거래가 일어나면, 그다음에 소득이 생기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뭐 이건 원칙은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에서 그거가 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완전히 파악이 지금 현재 단계는 안 되기 때문에 과세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거 이제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 거래 단계마다는 못 올 것 같고, 이거 해서 그 플랫폼 기업이 그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접으로만 지금 현재는 되는 것 같고, 그 거래를 다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하는 바로는 그런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네요. 정부 공공 차원에서 세금 문제나 관련된 디지털 학회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현재 이거가 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그 정금법, 전자금융법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랑 그렇게 이슈가 그 거래가 다 이루어진 것 자체를 그래서 이제 안전성 문제가 있고 막 그게 최종적으로 그거가 청산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이 이런데 이제 아까 결제 시스템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제 시스템 내에 이 핀테크랑 이런 쪽의 사람들이 지급 그 업자로 들어와 가지고 그 거래를 전부 하나씩 뜯어보면서 감독당국이 그걸 하겠다 이런 거를 했을 때 그가 뭐 비꼬라더냐 뭐 이러면서 그런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그쪽까지 하나하나 거래를 뜯어봐야만 과세를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 상태고, 이 플랫폼 내에서 플랫폼 기업이 그 거래 중간에 수수료를 따먹어가지고 그것을 냉정한 과세하는 거는 이미 되고 있고, 그거는 그 안에서 거래를 통화도 할 수 있느냐는 테크니컬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이번에 테라는 누군가 큰 비트코인 회사가 나가고 우리나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네. 했는데 거기 큰 수익을 올리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자세히 헬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법인에 등록해가지고 법인세 형태로 냈겠죠. 그 정도나 냈을 텐데 그거가 이제 얼마나 숨겼느냐 그거는 저는 그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한 그 세금 부과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정부에서 논의가 됐고 기획재정부라든가 충분히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다만 올해 그것을 7월에 아마 발효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2년간 다시 유예하겠다는 그런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2025년부터 적극적으로 그 가상자산으로 거둬들인 그런 소득 자산에 대해서 아마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방침은 확실한데, 방법론적인 거, 그다음에 시기 문제 이런 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사실 오늘 굉장히 오늘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근데 일반 참가자들께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논제가 아마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이상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저 김경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저는 이상으로 콜로퀴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 다산의 막과 활동과 역병 대책에 관한 순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김경선 원장님 웹업해 주십시오. 예. 네, 김경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상당히 준비도 오래 했고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좋은 정보와 그리고 알아야 될 유익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처럼 실용적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한 것은 사실 실용 때문에 생겨난 거죠.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런데 시대가 이 필요한 돈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사실 고민했던 자리인데요. 저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도 분명하게 세계에 보여준 거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은행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가 달라지는 화폐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죠. 만약에 자산시장이 살아가고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우리 작은 나라들, 강대국의 화폐 권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지, 무엇이 화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용인지, 이거를 고민하는 자리가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준비가 좀 어수선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매월 이렇게 콜로킹 진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을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가끔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콜로킹에서는 역병의 문제, 다산 선생님께서는 막과혈증이라고 하는 의학서를 써서 역병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해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어서 우리 시대에 맞는 역병의 문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를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힘든 자리였는데 오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연장님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기초해 주신 우리 이화선 시장님 그리고 정기환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모두 함께 우리를 위해서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